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이번 주말 텃밭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용 수습에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오늘은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이라는 게 뭐 텃밭 그 이상의 경선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항상 호남의 인구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네. 선거인단은 서울하고 경기가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라는 것이 가진 이제 상징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도 많기도 하고요. 선거인단이. 그런데 가는데 글쎄요, 그 정통성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내려왔던 그 정통성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시는데 호남의 여태까지 정치 선택을 보면 그 정통성이라는 측면을 뭘로 치환해서 아니면 개혁성으로 좀 치환을 해요. 이제까지 호남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분들을 보면 노무현 그리고 한참 좋을 때 안철수 네. 이렇거든요. 근데 즉 뭐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했다 뭐 이렇게해서 지지를 보내주지는 않아요. 네. 물론 정동영 후보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나 그 정세균 대표님 총리께서 자꾸 이 어떤 영입의 정통성을 얘기하시는 게 호남하고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네. 그래서 그 호남의 여론조사 나온 거를 쭉 보면 5, 60대에서는 좀 올라가요. 지역 저분들이 좀 지지가 높아요. 근데 이 3, 40대가 내려가면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정통성 논쟁을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요새 다시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역주의적 정통성 문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논쟁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져가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통성보다는 개혁성이 그동안 좀 손을 들어줬던 게 호남의 표심이었다. 예, 호남은 정통성을 개혁성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뭐 지역의 비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네. 호남은 개혁성을 투표의 맨 위로 뽑겠다. 이게 거의 호남 유일하거든요. 호남이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호남 표심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세요? 호남 표심의 가장 특징은 호남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호남 표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네. 소위 이제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전파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한테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낙연 후보한테 중요했던 것은 네. 이낙연 후보가 작년만 해도 1위를 다니고 있다가 쭉 떨어졌었잖아요. 다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맞은 게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거의 지금 대등한 상황이고 이낙연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이제 못 쫓아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수도권으로 좀 확산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지금 이제 책임당원 플러스에서 그 권리당원까지를 해서 선거인단이 순회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소위 표의 흐름들을 예.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기 네네. 때문에 특히 1, 2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더 또 공방이 됐던 게 바로 그 이재명 후보가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한 게 또 화근이 됐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매표용 빚잔치다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게
지방 정부, 그 지방자치의 본질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주장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그대로를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만 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까? 뭐 선거 때니까요. 선거 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선거로 해석이 됩니다. 되는데 저기 지사직 논쟁 우리 시작을 했어요. 지사 찬스를 쓴다. 네. 지사 사퇴라 말하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 현직자를 사퇴시키고 도전시키는 법은 없어요. 한국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현직 집행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 짓들을 했던 건데 지금 한국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그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을 지킨 자치단체장이 지금 불균등한 상태. 지금 뭐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치분권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자치정부가 다르게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의 그 출산 지원 문제들에 대해서 이 남부지방의 지역들은 출산지원금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원을 해요. 예컨대 뭐 100원 택시 이것도 이동 그 취약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보태서 지원을 하거든요. 저 충청도에서 벤츠 세우고 택시 타고 다니는 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매표행위냐. 저는 이런 지방정부의 보완 체계에 자기에 맞게 하는 거를 특히 이번에는 각 그 시군 단체장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또 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글쎄요, 뭐 반역과 매표행위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 그 88%에서 12%더 줬는데 이거를 매표행위라고 하는 건 글쎄요,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이득이 될까요? 88% 12%면은 평균 수입 8천 9천인데 예. 이 사람도 25만 원 받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까요? 지지 안 했는데 오히려 저는 밑에 층 중하층이 왜 우리만 더 주지라고 그 돈 있어 우리 더 주지라고 더 비판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재명 지사의 지사 찬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 받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걸 넘어서 선거적이다라고 봐요. 이 자체가. 오히려 이런 논쟁을 하는 게 더 선거적인 것이다. 매표 행위가 아니고 도정 운영 그 이상의 행위도 아니다.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사 찬스 이전에 좀 검토해볼 문제가요. 예.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도를 아프리카에 비유하면서까지라도 모든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이 여권에서는 제일 높은 분인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그야말로 이제 훨씬 더 강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방역 4단계로 지난 지 6주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폐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총 4천억의 예산을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상위 12%에 있는 분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해 두는 것이 맞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냉철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했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경기도에서 전국에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자영업자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을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정도로 시도지사가 차별적 정책을 한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재난지원금을 따로따로 예를 들면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할 거야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제 올 초에도 경기도는 또 이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시도에서는 한 10만 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지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88%를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12%까지 주겠다라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상당히 불만스럽다라는 것을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입장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행안부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물론 법령이라든지 중앙정부가 내려진 예산과 관련해서 합니다만 제가 조금 계속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 때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하고 다른 시도하고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인데 경기도에서는 사정이 다르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자치사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예산을 더 풀어서 전 도민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사실 뭐 자치도가 이 경기도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도 그런 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정부의 의견과 정부의 결정과 함께하는 것 이런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떤 더 가치를 더 둬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또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건 그 일종의 그 자기의 정책 지향의 문제인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달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정부가 그 기조하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보편적 지원이 맞느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 또는 일종의 소상공인에게 어떤 핀셋 지원이 맞느냐라는 것은 그 지원금의 목적이 우선 따라 달라져요. 네네. 예컨대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해에 대한 보상 차원은 아니에요. 재난지원금은. 보상 차원. 만약에 이것이 보상 차원이거나 아니면은 그 최저층, 최하층, 하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분들의 생활 지원이었다면 88%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예요. 저는 30%를 지원했는데 경기도가 나머지 70% 채우겠다. 이런 경기가 잘못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88%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념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기재부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걸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다가 기재부한테 이념에서 밀려버린 거거든요. 즉 저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한국에서 보편적 지원, 보편적 복지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권한, 법을 어기는 권한 내에서 자기 그거를 실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경기도민은 다음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지금 인사 문제입니다. 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음식평론가인 황교익 씨를 선정한 그 부분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뭐 일반론적으로 보면 저는 관광공사 사장이 관광 전문가여야 한다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관광 전문가가 해와서 이 모양이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나 뭐 음식이라든가 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법 내려온다와 같이 완전 새로운 시각에서 예. 관광을 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선거잖아요. 선거일 때 황교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떤 특정한 뭐 그냥 음식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인 의미를 띈 분이잖아요. 의미를 띈 분인데 아니 이분을 선거 때 이렇게 급히 임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옳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자질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를 사실상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보온성 인사 아니냐. 즉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형수욕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두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온성 인사가 아니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보온성 인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비난이 제기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일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황교안 씨가 친일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식이 한식의 거울이다. 그리고 거기 한식은 아주 멀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일식 예찬론자 비슷하신 분이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사실은 경기도의 관광공사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음식, 우리 먹거리,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이것들을 더 개발하는 게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문제야말로 지사 찬스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죠. 지사 찬스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지사직 사퇴 문제가 또 다시 또 거론되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조차도 사실 이번 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퇴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어요. 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률적으로 뭐 12월 9일까지 보장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온 나라, 온 국민의 관심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4차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서도 올라갈 거냐, 고비로 마무리할 거냐, 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휴 기간에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사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수도권 1,400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상당 부분 뭐 주중 일정은 뭐 연차나 월차를 내 가지고 행사에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바에야 부지사한테 맡겨서 정말 책임 있게 빠짐없이 방역도 제대로 하고 도정도 챙기도록 하는 게 맞지. 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는 나는 상관없어. 이게 과연 국민적 기대와 상식에 부응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 스스로가 오죽하면은 이낙연 후보가 양심의 문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의 뭐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논쟁이 서로 처음에는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는 뭐 당 전체 내용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후보들 토론회를 열자라고 했고 이걸 논란이 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럼 발표 형식으로 좀 바꿔서 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또 거절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꼬인 거라고 보세요? 가장 당대표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대표와 주자 간에 신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볼 때 이전 발언과 똑같이 나를 불쏘시개로 쓰고 저 사람 유승민이나 뭐 또 다른 사람 할 거다. 뭐 그런 소문들은 참 많이 돌거든요. 예.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날 잡고 속된 말로 물을 먹이냐. 나가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예. 게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게 이분이 방송 패널로 10년을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하나 세대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는 대선이 중요하지 당대표가 중요하냐. 왜 당대표가 자꾸 앞으로 나와서 대선 주자의 지면을 뺏느냐. 이런 이런 불만이 중첩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특히 경선이나 이런 데서는 원칙을 세우고 그냥 공식적인 기술 결정에 쭉 가야지 만약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요. 서로 간에 계속 무슨 누구 편을 들었네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리더십이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없고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흔드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둘의 기싸움이 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은 게 아직도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상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등록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경선 과정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다행갈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은가. 저는 왜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할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양쪽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당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은 이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 등록을 해서 지금 후원금도 다 그렇죠. 거뒀고 지금 이제 당에서 그 선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8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분들은 지금 이제 이 기탁금도 이미 다 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 중에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석열 후보 하나의 특징만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의 뭔가의 갈등 이전에 상당히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가 경선관리위원회에 경선준비위원회에 경선 준비와 관련 사람을 위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임한 내용이 실제로 경선준비위의 범주에 넘어서서 이런 토론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은 윤석열 캠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미 후보 등록을 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 중에서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식적으로 후보 등록 받아서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는 문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등록도 안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토론을 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곧 다음 주 초면 화요일이면 아마 휴가에서 돌아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금요일 날 신문 사설에 한 6군데가 나왔는데 그중에 아주 한 군데 유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 목표가 정권 교체냐 자기 장사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되고 반대로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무슨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재선 의원들이 뭐 대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연판장 돌리고 성명 발표하고 이거는 상당히 정무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양측이 정치의 영역에서 사실은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의 갈등을 노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거는 전혀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정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는 게 이준석 대표로서도 자기 정치의 생명의 길을 더 늘리는 방식일 텐데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금 선거를 치르면 한 5%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깥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든지 또는 지금 무슨 김동연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면 전 그런 부총리. 분들라든지 예. 이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 30대의 표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맞는 정치 행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그냥 버스가 쭉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실제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히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토론회 참석에 대해서 왜 망설이는가? 뭐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나의 패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등판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더 빛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 좀 더 미루는 게 낫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실 14명이 토론을 하는데 10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봤자 1시간 반이나 2시간 할 거 아닙니까? 1인당 몇 분이나 가겠어요. 거기서 별 얘기 나올 정책 토론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데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정책을 물어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부 네거티브한 거를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이고 뭐 당에 자꾸 압박을 주니까 참 골치 아프긴 한데 거기 나가서 그 13분이 자기를 공격할 텐데 예. 그거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분열되고 있는 갈등되고 있는 모습이 표출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안 나가는 게 더 남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당에서 설득을 해야죠. 사실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